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기회에 러시아가 편승하면서 세력 균형을 맞추고 안보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상남 교수가 설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DP가 1경 6,84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GDP가 3경 2,387조 원으로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1위.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 GDP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러시아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10년 동안 수출해도 미국의 1년간 수출하는 규모보다 더 작은 수준이죠.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순히 이렇게 무역 통계 수치로만 보면 절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죠. 제조업을 잘 발전시키려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러시아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7,805 빌리언 큐빅미터, 이란, 카타르, 미국, 사우디 등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석유 매장량도 세계 8위로 미국이 보유한 석유의 2배를 거뜬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물론 미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 해양 강국화, 다자협력 체제 구축, 1대1로 AIIB 등 수많은 조약과 국제기구들을 통한 협력 관계를 모두 함께 종합선물 세트로 설명해 드려야 더 정확하지만 오늘은 스펙타클한 무역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러시아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거리까지 가까우니 당연히 사우디, 카타르 등의 중동 지역에서 실어 나르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훨씬 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보다 더 싸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려 2896km 길이의 가스관을 550억 달러, 하나로 65조 175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아 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중국 동부 지역까지 이어버린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가스관, 이름도 거창합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대규모 가스관이 약 5년 만에 완성되어 이번 달 초에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2일 가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즉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고 2024년이면 전 세계 가스 수요의 40%를 중국이 담당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를 보유한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소비하는 중국.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두 국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그 자원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설치해서 대박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색 선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인해 만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이 지어지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북한과 붙어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미 가동 중인 또 다른 가스 파이프라인과 이번에 만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된 것인데 세계 1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원하는 규모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지금까지 본 파이프라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길이의 파이프라인,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건설하게 되면 한국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 자원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 1년에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규모만 1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싸게 수입해 온다면 단순히 이 100조 원이라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최대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 미세먼지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하게 많은
석탄 발전을 대신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3분의 1,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유일한 단점이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를 한방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단순히 어느 국가가 천연자원을 더 싸게 파는지만 계산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면 미국인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국가들에게 흑자 규모를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두만강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산시로 들어와 고성군까지 가스관을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즉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서, 한 달 뒤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실무진들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년 전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체결했던 업무 협약 수준이 아니라 실무진들의 만남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진전이 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 관계자가 무려 60명이나 모여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성민 가스연구원장과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만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가스를 한국에 들여올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할 해적가스관을 함께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그룹 중 하나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CNPC의 장재민 회장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중국의 산둥반도 웨이하이에서 한국의 백령도를 잇는 174km 길이의 해저가스관, 이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은 기약 없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데다가 해저가스관 길이도 174km에 불과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과 한국의 빠른 관계 회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우아한 형제들과 한국 최초의 신선식품 유통회사 마켓컬리에 투자해 대박 수익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힐하우스 캐피털은 미국, 중국, 홍콩 등의 법인을 두고 6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SK차이나가 1,000억 원, 힐하우스 캐피털이 9천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공동펀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SK가 중국에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 1위 사모펀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1월 11일 열리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관군제에서 올해 246조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만에 한국의 위니아 대우가 드럼 세탁기 26,000대를 판매, 4초에 한 대씩 판매가 되었고, 애경산업의 화장품은 지난해보다 371% 높은 실적을 기록. 이외에도 닥터자르트와 LG 생활건강도 295%, 187%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이 잠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에 옮겼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의 철수를 두고 삼성은 중국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며 삼성전자가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중국 공장의 직원들에게
두툼한 퇴직금과 보상을 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극찬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까지 이례적으로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깜짝 방문하며 중국의 매체들이 중국이 삼성에게 배우지 못하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특급 칭찬 세례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을 떠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덧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6배나 더 받아내겠다며 한국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넘어서서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에는 한국이 러시아산 천연자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움직임 자체가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를 어느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애널데이터의 자료를 보시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1, 2, 3, 4위, 한국이 5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이 몇 년 후면 전체 수요의 40%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러시아산을 선호하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한국에까지 이어지면 현재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으로 해저 터널이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라는 꿈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G2 국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협상 파워가 생길 수 있던 것은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이 신남방 정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홀로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FTA 및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영국, 이스라엘 등과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중남미 5개국과도 한 번에 FTA에 서명하는 소름돋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가 대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을 탈피하고 러시아와 가스자원 협력 강화를 해나가는 북방 에너지 정책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대박버스에 탑승한 것과 일본은 미국에 퍼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헛발차기만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면 일본이 작년 7월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타 이슈가 사실 뒤엉키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다룰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일본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한국 수출로에 한국이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여타 완성 제품의 강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판로가 계속 막히니까 자기들 먹고 살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일본 기업들이 한국 공장으로 증설이나 신설 그리고 생산량 확대를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수순이죠.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본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매출 영업이익이 폭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화학 제품의 전문 업체 아데카라는 기업이 있죠. 전북 전주의 생산 거점에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 이바라기현 소재 가시마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던 이 일부 반도체 재료를 전주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기지 이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 아데카가 삼성전자에 공급할 이 CP 하프늄이라는 제품을 여기서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CP 하프늄이 그럼 뭐냐 하면 회로에 누설 전류 있죠. IP를 차단하는 고유 전체, 그러니까 하이K 방막을 씌울 때 사용되는 전구체입니다. 그동안 이 CP 지르코늄을 활용한 소자 업체는 D램의 미세화에 따라서 차세대 물질인 이 CP 하프늄을 채택하는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사실 여기에서 아데카한테 받는 게 조금 있는데 그것을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뭐 또 있죠. 삼불화질소로 NF3라고 불리는 그것을
한국 반도체 제조사한테 공급하는 간토 덴카공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충남 천안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NF3는 이 CVD를 할 때, 그러니까 증착을 할 때 그 장비 챔버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그 좀 세정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VD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 씻어줘야 되니까 NF3에 대한 소요량이 계속 늘어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천안 공장에다가 별도의 R&D 센터나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예 뭐 이 정도면 거의 한국 기업이 돼가는 중이죠. 이 일본 반도체 소재가 왜 이렇게 한국을 오냐, 그러면 결국에 일본 아베 자국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제 거의 놓은 거고, 그런 까다로운 수출 규제를 피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SK 같은 사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버리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어떤 제품의 납품 기한, 어떤 리드 타임을 줄여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뭐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정말 필수적인 일본 소재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것들 빼놓고는 계속해서 공급처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대로 넉놓고 있다가는 자기네들 다 망하겠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빨리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써달라, 약간 요런 어떤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일본에만 있냐, 그러면 아닙니다. 미국의 화학 소재 기업 듀폰이 또 내년까지 2,800만 달러, 그러니까 300억 원 정도 되죠. 요거를 투자해서 한국의 EUV용 PR, 요게 또 일본이 핀셋 제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수출 규제했던 그 품목인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듀폰이 바로 EUV용 PR을 우리나라 한국에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TOK가 원래 이걸 했었는데 인천 송도에 EUV용 PR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 요 정도로 이번 첫 번째 이슈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한번 보죠. 오늘 선물 기준으로 WTI 원유가 30달러 선을 붕괴했고,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0%를 찍었으니까 그 선물 기준으로요. 그 곱하기 2 레버리지로 인버스 레버리지로 가면 막 마이너스 60% 막 이런 게 찍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어쨌든 내리꽂은 데는 다들 아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요게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쉬운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몇 개 또 공통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답변 차원도 있고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결국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이죠. 그 수요 불확실성이 이 펀더멘털을 약하게 해준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감산 합의라는 것에 실패를 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꽂았죠. 감산을 합의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줬을 텐데, 가격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중국으로 인한, 뭐 중국이 이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감산 합의까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내리꽂을 건 맞았는데 심하게 내리꽂았죠. 물론 이런 어떤 감산합의 실패가 의도적이었다. 이 근거가 시일가스 기업들을 줄도산 시켜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저희가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저희한테 핵심은 아니고, 그 이유가 뭐던 경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감산 실패로 인한 하락이 분명하고, 오펙과 러시아의 유가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해 유가 최대 하락선을 단기적으로 20달러로 보통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20달러 선까지 보는 것은 그 아래 유가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내려가면 이건 뭐 막 기름이 물보다 싸고 막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고, 그 거의 최저치를 뚫겠다, 뭐 요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까지는 그냥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질문 주신 것이, 아니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원가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 화학 업계로 생각을 하면요, 정유로 치면 얘기가
반대로 달라지지만 화학으로 치면 원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화학업계 주가도 같이 낙폭을 키우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주식 채널은 제가 아니지만 산업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또 미래,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말해주는 부분이 분명하고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LG화학이 오늘 6.5% 빠졌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전에 조금 반등 하나 했지만 2.5% 하락 마감했죠. 여기서 LG화학은 이라는 회사는 이제 올해 말까지 가면 전기차 배터리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반쯤은 그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리기로, 한 15조 선까지 올리기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니까요. 전기차 배터리로, 그리고 PER 60배에 달하는 고평가 종목이었으니까 조금 더 낙폭이 나온 것 뿐이고, 어차피 현재 매출 기준으로 75%가 LG화학이 이제 화학에서 나오는 매출이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성입니다. LG화학 제품 캐파로 치면 물론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만 보면 에틸렌이나 프로틸렌 같은 이제 1차 제품이죠. 거기에 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프타인데, 나프타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NCC죠. 원유 정제.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타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결국 단기적인 스프레드 회복이라는 건데, 스프레드가 이제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를 뺀 값을 뜻하는 거죠. 또한 이 같은 국제 유가 하락을 러시아 등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일으키면 셰일가스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생산을 하고 싶어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면 당연히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고, 그러나 시장은 이 원가 하락이라는 이 스프레드, 즉 단기적인 수혜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유가 하락이라는 단기적인 측면보다 여러 이슈로 인한 장기적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를 훨씬 높게 본 것이고, 이는 수요 위축에 대한 두려움이 원가 절감에 대한 기쁨보다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 사우디나 러시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다들 아시는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불거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공매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연히 역사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고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던 화학 산업이 이번에는 같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일 뿐이고, 그러한 세계적 펀더멘털 훼손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떨어진다 뭐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짓누르고 있는 게 있다, 뭐 요 정도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시장 예측, 즉 산업,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은 모르겠지만 이 시장 예측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시장 예측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단기적인 시장 예측을 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기업 분석 하나,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이 좋던 나쁘던 그 기업은 계속 해자, 즉 가격 결정력 혹은 독점력을 가지고 꾸준한 이익을 벌면서 확장성 또한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 산업이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Q만 커지면 안 되고 당연히 P도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양만 많으면 안 되고 수익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이 비용이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공급이 또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수요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기업을 분석하고 뭐 사업 보고서나 뭐 연말 보고, 워런 버핏도 연말 보고서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 뭐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단기간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뭐 이번 이슈가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반등이 나올 거야, 이거는 거의 뭐 코스피 지지선까지 떨어졌어, 이런 말 하면 그럴듯하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